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방송하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블루 라커룸. 자,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셨어요. 박지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아유, 또 두 분 오랜만에 같이 뵈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광주를 갔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취임 후 첫 번째로 광주를 간 건데. 그래서 오늘 뉴스의 중심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장 대표의 발언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 예, 저 광주 현장에 가서 쫓겨나는 장면이죠. 시민단체들이 엄청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예, 굉장히 현장은, 세상에, 예, 아주 광주의 시민들이 엄청 크고 또 격렬하게 항의를 했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고 또 윤어게인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왜 갔을까요? 맥락이 없습니다. 왜 갔을까? 그러니까 다 정치적 행사 아니겠습니까? 5월 18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11월 달이에요, 지금. 11월 초. 아무 관계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예컨대 이준석 대표라든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때 뭐 서진 정책, 호남 공략하겠다 뭐 이런 어떤 정책을 갖고 아니면 그 메시지를 갖고 간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 정말 뜬금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는 행동도 윤핵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사사건건 지금 집권 여당 걸 해방 놓고 있고 광주 시민들이 잘 해방 놓는다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다 그걸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알 건데 그걸 간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쫓겨나고 싶었나 그냥? 그거 아니고 갈 이유 맥락이 맞아야 돼요. 쫓겨나는 장면을 혹시 저는 그 맥락이 안 맞아요. 왜 가냐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단독 행동으로 뉴스에 주목을 받았던 것은 윤석열 씨를 면회 갔었을 때였습니다. 네.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왜 갔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토요일, 예, 갑자기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오후에 올렸죠, SNS. 본인은 뭐 선거 과정에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이행한 것이다. 그리고 한 번쯤은 가야 될 것이고 오히려 지방선거에 영향이 적을 빨리 갈 때가 더 낫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불구하고 그건 사후적인 어떤 변명 내지는 해석인 거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보였거든요. 예. 광주에 간 거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넘어서서 사실 광주 시민들을 모욕하는 행위죠. 지금 잠깐 이제 박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내란 정당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윤어게인 세력과의 결별도 못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도 극단적으로 이게 좀 지난해 계엄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예. 그 전두환 군부에 의한 쿠데타 내란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광주입니다. 그럼요. 그 피해자들이 지금 잡는 곳이에요. 저기를 본인이 갔다라는 건 모욕하는 행위예요. 예, 저기서 저 정도로 끝난 게 저는 광주 시민들이 성숙했으니까 저 정도로 끝난 거라고 봅니다. 맥락이 맞아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지도 있고 예. 그게 쌓이고 예컨대 우리 소위 빌드업이라고 하죠. 빌드업. 그거의 마무리가 저거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요. 뜬금이 없어요. 뜬금없다. 저도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정도로 마무리된 게 다행입니다. 예. 저래서는 안 됩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가지고 이분이 또 남긴 글이 되게 또 화제가 됐잖아요. 기도와 성경으로 무장하고 계셨다. 끝까지 함께 싸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거는 예. 보도도 되고 뭐 국민들이나 지지자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계속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 알고 있고요. 행동들이 다 있잖아요. 음. 광주로 대구 갔다면 뭐 갔구나 그럴 수 있어요. 서문시장 예. 뭐 등등 예컨대. 근데 광주는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예.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 윤석열하고 뭐 안 한다고 하고 간다면 그나마 뭐라고 되는데 예.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뭔가 누가 이런 게 생각을 하고 누가 조언을 하고 어떤 결심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계속 호남 찾겠다고 하거든요. 매달 간다잖아요. 못 가요. 안 갈 겁니다.
아니 이해가 그러다 안 됩니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때 면회 갔을 때는 뭐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같이 가서 두 남자가 5분 동안 같이 울었다고. 울었다고. 예. 참 울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직까지 그 상처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됐어요. 내란의 원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호남을 매달 가겠다. 굳이 든 생각은요. 저 양반이 저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내지는 뭐 본인이 좀 바라볼 수 있다고 보이는 극단적인 세력에 극우 세력들에게 오히려 호소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갈라치기를 하려는 고도의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나는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안 받아줘라고 이쪽에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스스로가 좀 원망스러울 정도긴 한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뭐 내란 오후부터 이제 다 사죄하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인데 그걸 제대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안 맞죠. 하나도 예. 안 맞죠. 정반대의 길을 가는데 완전 점프박 해가지고 또 정반대 길로 온 그죠. 거거든요. 예. 안 맞아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들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보면 광주 왔으니까 아니에요. 행동들을 봅니다. 그렇죠. 광주 왔으니까 아니고요. 예. 그 앞에 행동들하고 다 광주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시민들이 다 알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또 이제 국민의힘 굉장히 위기 상황이긴 합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 가결은 확실한 상황인데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표결에 참여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뭐라든. 뭐라든지 간에 아무런 의미 없는 상황이에요. 그 권성동 의원도 뭐 포기한다고 그러고 했던 게 다수 의석이 민주당이나 여권에 있기 때문에 뭐 막을 방법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별다른 메시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또 추경호 또 의원이 뭐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처럼 나 어떻게 해줘요? 해줘요 안 해줘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27일 아마 국회 본회의 표결이 될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뭐 선택권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받고 있는 의혹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에도 무슨 자유롭느냐? 뭐 오늘 또 새롭게 나온 걸 보면 우원식 의장이 12시 1분에 국회로 모여달라 의결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2분 지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분들도 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와 상관없이 우원식 의장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회로 모였느냐? 그냥 우왕좌왕 어찌할 줄 몰랐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각자의 판단이 없었고 그거를 부추겼던 게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 그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던 행동은 뭐죠? 체포를 방해했어요. 40명 가까운 분들이 체포를 막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완전히 잘못 꼬여가지고 그 뒤로는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다 보니까 윤호개인 쪽에 휘둘리고 있고 그러다가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을 만났다가 갑자기 광주에 갔다가 이런 행보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지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있고 오히려 그나마 그분도 뭐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10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 윤호개인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분들은 오히려 그 의원들 좀 쫓아내야 한다고 외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국민의힘 뭘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계엄 실패 시 본인의 정치적 위기 우려를 범행 동기로 적시를 한 상황이에요.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적시를 했고 한 160페이지라고 하죠. 네네네. 영장이 나중에 그러면 청구가 될 것이냐? 일단 인용이 될 청구는 것이냐? 되는데 인용이 될 이제 것이냐? 이 발부가 되냐, 기각이 되냐 이 부분인데요.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다른 증거가 있냐 없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언론에 드러나지 왜냐하면 않은. 거의 언론에 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은 돼요.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에 빠져 있잖아요. 예컨대 지금 말했던 우원식 의장의 지시 이후에 반대 지시를 또 추경호 당사로 모이라고 했잖아. 이 원내대표 내리고 예. 또 그 와중에 그 중간중간에 윤석열 측하고 통화했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예, 통화했던 예. 상황은 알 수 있고 등등을 봤을 때는 추론이 되는데 과연 그걸 메꿀 수 있는 증거가 있냐. 뭐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이겁니다. 예컨대 단톡방에서 나오는 얘기들. 예컨대 요 보좌관들, 예컨대 행정 직원들, 뭐 등등의 진술을 만약 확보를 했다 그러면 구속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예. 그냥 이대로 한다면 뭐 이제껏 영장 발부 상황을 비춰봤을 때 해병특검 같은 경우에 다 보면 기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셨으면 인용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참 그래요. 저는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평소에. 예, 예. 그런데 이게 내란이에요. 내란 재판이잖아요. 내란 재판이라는 게 너무나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특검에서 근거로 보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2분 사이에 이 당시에 국회의장과는 전혀 반대로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국회의장에게 우리도 참가할 테니까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오히려 계엄 해제 가결을 늦추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예. 윤석열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당시에 윤석열은 여기저기 뭐 곽종군 전 사령관이나 조지호 전 청장에게 계엄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였거든요. 예. 그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미안하다 당신에게는 이렇게 한다라는 게 합리적이지 않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박 변호사 말한 것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또 있는 것만은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전부터 뭐 계엄과 관련돼서 있을 모의를 것이라고 했다거나. 좀 인지를 하고 있었다가 이런 예.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의 판사가 이 부분을 얼마나 이 내란이라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 연속선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게를 두느냐를 봐주면 발부 사유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일반 사건 들여다보듯이 딱 그 시점에 추경호 이 원내대표의 행동 때문에 진짜로 계엄에 방해가 됐어? 이런 쪽만 그냥 형사 재판을 하듯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까다롭게 파고들면 기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예. 내란 사건이기도 하고 네. 구속을 원칙으로 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 구속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있겠지만 예. 다음 수사를 하기 위해서 디딤돌적인 거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경호 이 원내대표, 이 추경호 의원을 언제 수사했으면 됐을까요? 그 직후니까 한두 달 후에 수사를 했었어야 돼요. 1월 초나. 근데 특검 12월 계속 말이나. 방해하고 이래가지고 아. 결국은 체포 방해하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11개월 지난 이후에 지금 입건되고 영장이 예. 심사가 되거든요. 판사라면 그걸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전체 과정을 보고 판단해줘야지. 다 떼고 오늘 보니까 야 이거 증거인멸이 없네 이래 판단해버리면 안 돼.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예. 저는 판사라도 전체적으로 봐야 돼. 왜 국민 시간의 중에 흐름. 시간의 흐름. 왜냐하면 그 전에 만약 청구가 됐었으면 예. 발부 확률 높잖아요. 그 증거 지금 보존도. 인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없을 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글쎄요. 저는 박성재나 뭐 한덕수 다 비슷하게 보거든요. 딱 그 시점만 보면 기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각하는 게 맞나요? 아니,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러잖아요. CCTV 그거 본인이 봤으면 네. 한덕수 총리 그거 탄핵시켰을 탄핵 수도 있다. 인용됐을 수 있을 것 네. 같다. 그렇죠. 아니 사실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박성재 전 장관 얘기를 꺼내는데 예. 박성재 장관을 기각시킨 거는요 아무리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진짜 이거는 내란을 떠나서 형사 사건으로 봐도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그냥 법 얘기지만 예. 어차피 그래도 저희도 변호사니까 재미없는 얘기 하나만 하자면 위법성 인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이제 그 자기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헷갈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 위법성은 추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는 걸로 가정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불법이라고 봐요. 나 왜? 몰랐어 이거를. 그거 안 받아들여져요. 일반 사건에서도. 아니 이런 거에 쉽게 말해서 사람 때려놓고 그 때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 뭐 복싱 시합이었어요.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계엄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고 하는데 그걸 다른 사건에서도 안 봐주는 걸 여기에 적용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렵네요. 자, 일단은 어렵진 뭐, 않은데 예. 그렇게 막 판단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렵진 않아요. 뭐 예. 어렵나요? 증거인멸 우려, 예. 도주 우려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실형이 될 가능성 높고 엄중하다면 구속영장 발부를 해야죠.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 다음 수사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거를 하는데 판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뭐 얘기하겠어요.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내 하고 싶은 데 살죠. 예. 들어가 있으니까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영장이 기각이 돼도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특검 수사가 또 탄력을 받으려면 일단 영장 발부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월말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김건희 씨 자백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걸이는 아니고 샤넬백 2개는 받았습니다. 자백이 아니고요. 그냥 인정? 하는 얘기라고 봐야 돼요. 그냥 하는 자백은 얘기? 범죄 사실의 인정인데 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받은 거 맞다. 예, 왜냐하면 준 사람 있지요. 받았거나 그 알선한 사람 있지요. 현물이 떡 튀어나왔네. 그럼 당연히 받은 거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가성이라든지 부정한 청탁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까지 합쳐지면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예. 그 이거는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도 적용 안 되니까 요거 인정하더라도 범죄는 되지 않아요. 아하.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한 거고요. 예. 요 시점에 보석 청구를 했거든요. 보석 청구를 하면서 뭔가 나 좀 변했어요라고 보여주려고 트릭을 부리는데요. 다 압니다. 무짝에 소용없어요. 다 압니다. 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보석 인용 안 될 거다. 안 되겠죠. 그리고 안 돼야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지금 입장이 김건희 씨 입장이 그거 이전에 한번 나왔었죠. 그때는 이제 윤석열 씨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을 못했다. 그것도 유명한 거 파우치. 예, 파우치 때도 예. 그랬지 않습니까? 디올백. 예. 그러니까 디올백 때 그렇게 얘기했듯이 샤넬백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본인들이 생각해 봐도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좀 그렇잖아. 600만 원도 깜짝 놀랄 텐데. 예,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그냥 제가 저 받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 실제로 법적인 부분을 따져봐서도 예.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경제사범 사건 할 때 제일 이제 수사 단계에서도 많이 하는 게 이 액수를 타협을 하는 겁니다. 액수. 네,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특경가법에 5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 1억 원이 넘어갔을 때 형량이 달라지거든요.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형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구간이 구간이 있으니까 수사하는 검사나 경찰 입장에서도 그걸 그냥 뭐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계장부 다 뒤져가지고 증거 찾아가지고 이걸 또 법원에서 유죄 받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요거까지 우리가 인정을 할게. 당신도 요거까지만 해달라. 4천만 원짜리로 끊어주십시오. 5천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이 전략이거든요. 저는 그것도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예. 예. 자, 아무튼 김건희 씨의 자백 이후에 또 이제 오늘 아크로비스타 21g 사무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까지 또 7곳의 압수수색을 또 진행했다고 하는데 요건 뭔가 또 진전이 있는 상황?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 팀 같은 경우는 뭐 예컨대 그 딱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수사 압수수색할 때 뭔가 큰 걸 발견했을 때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이거는 뭐 제 예측이긴 한데 이걸 끝난 이후에 뭔가 또 보도가 좀 될 겁니다. 아마 뭐 지금 하는 거는 김건희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예. 아크로비스타나 21g 커버나 컨텐츠니까 예. 뭔가 또 다른 내용이 아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막 아주 수사가 아주 많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압수수색은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누가 얘기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가면 뭐 있다? 저는 이건 제 예상이 자꾸 이러면 예상이 또 잘못되면 건지? 행정관 중에 행정관 얘기하지 않았을까? 행정관. 제 예상입니다. 안 그럴 수 했으면 있겠네. 안 했으면 뭐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면 사실 이건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네. 그럼 아직도 거기 감이 있다는 걸 알려줬으니까 안 그러면 안 가죠. 거 안 가죠. 갔겠네. 예.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발부가. 막연하게 발부는 청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필요해서 갑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고 뭐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 감사원의 엉터리 감사가 한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왜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맡아가지고 제대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 어쨌든 대통령 관저는 최고 1급 보안 시설인데 뭐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예. 갑자기 엉뚱하게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누가 지시를 했냐 이런 부분이 따져주는데 막상 감사원에서 들어가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고 하고 누가 시켰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황당한 감사원 감사 결과였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그러면 누군지만 알면 연결고리가 쫙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조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좀 확인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또 하나 이제 그 SBS 단독 보도로 그저께 나온 거죠. 특검이 김건희 씨 휴대전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썼던 네. 휴대전화의 야. 거기서 그 의문의 남성과 주고받은 수백 개의 문자를 발견했다. 야. 근데 이분이 건진법사를 김건희 씨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인 걸 드러났고, 왜냐하면 문자에 이거 무당 아니고 그 뭐 로비스트야 뭐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소개해준 당사자다. 근데 이분이 근데 특검이 그 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 인물로 보입니다. A 씨. 예, 이 A 씨라는 사람이 뭐 아직 보도가 다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 게 있군요.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특검 제가 민주기 특검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민주특검이 특검. 뭐 약간은 언론 플레이 같은 게 왔다 갔다 한다고 봐요. 그게 뭐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조금 선제적으로 언론 플레이가 던진다? 되고 좀 수사가 되고 다시 뭐 영장이 될 때 또 보도가 나오고 SBS, JTBC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은 그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A 씨.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도는 딱 두 개예요. 압수해갈 때 도망갔다. 밀접한데 휴대전화 뭐 계엄 직전까지 많이 통화됐다. 그 이상의 밀접한 관계고 범죄 사실을 더 확인해주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진짜 황당한 내용이죠. 황당합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흥미를 끄는 걸로는 이게 가장 그러니까 휘발성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아니 어쨌든 SBS 보도가 그냥 주가 조작을 넘어선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단어가 의문의 남자라고 쓰니까 이게 좀 그거 아닌 것 같은 거 아니야? 무슨 의문의 남자야? 아니 SBS가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썼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도 나오잖아요. 건진이 김건희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거든요. SBS 보도가 그렇게 또 해놨어요. 그럼 그냥 친한 사이 이런 걸로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게다가 이 사람 또 지금 좀 전에 음주운전 가지고 이제 경찰에 수배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게 희한한 게 이 남자의 집을 이 특검에서는 그냥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를 받은 거예요. 본인이 있다는 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근데 압수수색을 하러 가려다 보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아니 수배된 사람이 멀쩡히 자기 집에 있는 거야. 게다가 지금 특검이 이렇게까지 진행 중이고 김건희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였다는데 신병을 어디 자기가 도망갈 생각도 없이 거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장이 없이 그렇다고 이 혐의 사실도 명백하지 않은데 긴급 체포 같은 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수배된 사람이니까 경찰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 수배자 여기 있으니까 빨리 잡아라라고 했는데 그걸 또 알고 중간에 또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이 사건 자체가 정말 이게 무슨 얘기 어디 이 결론이 뭐가 나오려고 이러나 싶은 거예요. 그냥 가십은 저는 가십은 가십은 아니라고. 가십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메시지가 많이 왔다. 메시지가 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압수수색 과정에 도망갔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나중에 뭔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 SBS 기자가 그냥 특검에 무작정 쓴 걸로 보기도 어렵고 메시지 내용 수백 개,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특검은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때 건진 법당에서 발견됐다는 건 굉장히 오래전 뉴스입니다. 관봉권 나왔을 때 같이 나온 뉴스예요.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얘기는 쏙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자의 상당 부분 특검은 배경을 조사를 했다는 포렌식을 거고. 통해. 그리고 이게 거기 갔던 이게 왜 건진이 가지고 있어라고 의아했었는데 가지게 된 것도 김건희 씨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에는 이제 애군이 끼어 있으니까 그거를 없애달라고 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네,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는데 건진에게 그런 식으로 맡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오래 지니고 있는 물건에는 그런 에코니 끼어 있으니까 그걸 그래요? 정화를 시켜달라고. 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은 건진 주변에 뭐 정치인이라든가 청탁을 하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이 들끓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휴대폰에 에금 빼달라고 갖다 주면 건진은 앉아서 그냥 무슨 온갖 비밀들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로비스트로서 힘이 더 있었겠죠. 아하. 정보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 요즘 자산에. 그죠. 도대체 지금 이 주변에 김건희 씨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일의 장르가 영화로 따지면 스릴러. 미스터인지 스릴러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서스펜스. 예. 아 정말 하여튼 근데 그냥 웃어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도망갔다. 예. 도망가면 이게 뭔가 잡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망가죠. 그렇죠. 그냥 도망갈 수는 없죠. 박지훈 변호사가 저를 보면 도망가지 않잖아. 저도 저는 도망가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죠. 예, 도망갔다라는 거는 도망갔다. 수배됐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음. 높겠죠. 그러니까 뭔가 더 또 드러나면 안 잡힐 되는. 것 같아요. 곧 제 아하. 생각에는. 네. 진짜. 예, 또 드러날 진실이 무엇일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얘기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분이 또 오늘 특검을 조사를 받기 처음 출석을 했는데 처음에 그 포토라인에 안 서려고 지하 주차장에 취재진 특검과 실랑이를 벌여서 이제 당초 특검에 가겠다고 했던 장소 다른 곳으로 또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좀 논란이 빚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은 그 공직자잖아요. 네. 포토라인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약간 도둑 출석 도둑 같은 출석. 모습이거든요. 이름도 잘 져요. 도둑 출석. 언론의 네이밍. 이제 야, 네이밍인데. 도둑 출석. 글쎄요. 뭐 전 제대로 가서 뭐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뭐 또 기계적 답변 있잖아요.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 그렇지. 그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눈살 찌푸리지 않을까. 이배용 위원장이 곳곳에 그런 장면을 계속 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장관급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역사. 윤석열 정부의 초대 이제 국가 교육위원장입니다. 예. 그리고 교육위원장 이전엔 대학교 총장이었어요. 그리고 역사 학자고요. 예. 근데 본인도 부끄럽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나왔던 건 근거북이 세안도 정도가 아니라 그 김건희 모시고 가서 어저에 앉으라고 역사학자가 용사에 앉아보시라고. 여사님 한번 앉아보세요. 뭐 이렇게 권한 것. 그런 내용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연배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본인의 어떤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또 뭐 종편과 관련된 인사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고 그 종편과 관련된 그 인사는 또 그 종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거꾸로 삼각관계를 이뤄가면서 이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거고 그럼 이 연배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대한민국이 이전부터 오래된 어찌 보면 기득권 세력들과의 김건희와의 유착 관계에 이 고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놀라운 거는 그 김충식 그 김건희의 이제 어머니와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과거에 이전부터 노상원과도 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나와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어떤 그 전 단계에서의 그 김건희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얽혀져 있는데 거기에 큰 어떻게 보면 저 중간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래저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찔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이유가 있어요. 도망간 놈이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포토라인에 안 설 이유가 없어요. 공직자잖아. 뭐 지금은 아니라도 지금도 지금 아니죠.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직이라면 포토라인 쓰는 게 맞고요. 본인도 그것도 알고 있고 그거 다 파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곳곳에 등장하는 모습 본인 입장에서 너무나 뭐가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열심히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증인신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곽정문 전 사령관과 증인신문 하다가 굉장히 또 뭐랄까 스모킹 건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총을 그러니까 잡아오면 내가 총 쏴서 죽이겠다. 한동훈 등 이거를 이런 분들을 재판 전략을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오고 나와서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 할 수도 있어요. 예. 통상은 변호인이 많이 하지만 그 장소에 같이 있었다면 대질 같은 신문이라면 내가 그랬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과하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급기야는 곽정문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곽정문 사령관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참고 참다가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곽정문 사령관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큰 뉴스가 돼버렸거든요. 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예. 결국은 이렇게 재판에 나와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득되는 게 거의 없어 보입니다. 증인신문 할 예, 저는 더 불리해 보이고 그게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문제지만 예. 법적으로도 매우 문제가 있어요. 뭐술 먹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뭐 지시한지 몰라도 이미 내란 이전부터 계획된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이제 그 공개된 화면 속에 이분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이제 본인이 질문하는 거에 긍정을 요구하는 눈빛을 굉장히 쳐다보잖아요. 그날 보면 예. 소맥을 많이 몰아서 시국을 논할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예. 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들 그 지적을 하는데 네. 저는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핵심이에요. 뭐냐면 네. 이거는요. 네. 증인신문 방식이 아니라 검찰의 취조 방식이에요. 네, 검찰의 취조 방식이고요. 네. 검사가 원하는 답변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답변에다가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랬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맞네. 예, 그 방식을 네. 지금 증인신문정에 와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재판 공개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판 중심, 재판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돌아가야 된다. 지금 좀 다른 얘기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그 대장동 사건에 가서도 이 그 1심 재판부에서 그 지금은 이제 그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꾸며왔기 때문에 2022년 이후로는 그렇게 꾸민 검찰 조사 법정에서 증거 능력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이 지금 대장동 사건을 보니까 1심 재판부 보니까 야 2023년에 이재명 대통령을 마치 관련 사건인 줄은 공수장병으로 끼워 넣어놓고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2022년에 그렇게 우리 법원에서 니네 검찰이 그렇게 수사한 거 안 믿겠다 해서 그거 안 쓰기로 했는데 옛날 자료를 여기다가 끼워 맞춰놨더라 라는 걸 딱 짚어서 지적을 했어요. 지난주에 나온 1심 재판부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 가둬놓고 제가 아까 불구속 수사 원칙을 항상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장한다고 하는 게 가둬놓고 윤석열 씨가 지난 법정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니까 그게 아이고 저거 헛소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검사실에 둘이 앉아가지고 막 하루 10시간씩 조사받으면서 피곤하죠. 제가 했습니다. 예,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진술들 끌어다가 유죄를 이끌어내는 수사 방식 없어진 수사 방식인데 수사해본 지 오래됐잖아요. 왜 이렇게 적극적이 근데 이분?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아마 건가? 곽종근을 막으면 본인은 곽종근 앞에서 항상 이러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핵심적인 예, 지위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곽종근 밑에 또 다른 지휘관이나 그 밑에 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미 다. 사실관계 끝났는데 네.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곽종근만 끊어내면 내가 증거 능력을 없앨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저도 똑같이 보거든요. 시시구스를 눈이 이렇게 뜨면서 먹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말 한번 그렇게 하면 약간은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되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랬던 것 같다가 되고 한 번 또 진술해 놓으면 그걸 번복하기 어렵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홍장원 전 차장은 또 신문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건 안 먹힐 것 같아요. 감히 이제 홍 차장한테는 홍장원 차장한테 그때 우리가 전화했을 뭐요? 때 그러면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거거든요. 아니면 대통령이 잘못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을 잘못하고 계시면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했는데 발로 놓을 거. 곽종근 사령관 이 이제 증인으로 됐을 때는 거기서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보면 특전사 그 3스타인데 뭐랄까 약간 좀 순해 보이세요. 착해 보여요. 되게 좀 착해 네. 보이고 대통령 시절에 삼성 장모일 때 이제 국군의 날에 술 먹었을 때는 폭탄주 주는 족족 다 받아 마시고 그랬겠죠. 되게 그래서 집에 가서 순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 집에 가서 토했다잖아요. 집에 가서 토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때 그런 상황 아니었잖아요. 딱 물어보면 왠지 또 이제 아니었다고 할 거라는 말이에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죠.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답변 안 한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 미스인 거예요. 곽종근만 끊어내면 자기가 살 수 있다. 그것도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성공을 못한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곽종근이 무슨 이제 말 안 듣지요, 당연히. 그렇죠. 말 안 듣죠. 그럼 본인은 술 먹어서 기억 못하는지 몰라도 곽종근 사령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모든 거를. 거짓말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왜냐면 대통령과의 술자리잖아요. 살면서 기억하죠. 대통령과 술자리를 어떻게 기억 안 해요? 아니 그리고 거기서 곽종근 사령관이 정확하게 짚은 게 술 먹고 그냥 다른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니 총 쏴주기라고 하고 그렇지. 비상대권 얘기하고 그렇지. 이런 얘기하는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지. 어떻게 그걸 잊어요. 아무리 취해도. 그러니까.
옆에서 또 호응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뭐 이러면서 그랬던 분이 있을 테고 술 먹은 김에. 자, 일단 또 다음 영상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정감사,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어요. 그때 때 아닌 그 배치기가 있었어요. 배치기 싸움. 야, 이거 오랜만에 듣는 단어 배치기. 야, 아유. 예, 그 배 맞습니다. 볼록 나온 배. 예, 자, 현장 영상 먼저 가봅니다. 신상 발언이 그렇게 막말하는 게 신상 발언입니까? 이틀만 어휴, 뭡니까 저기 이제 대체? 고성과 항의. 예, 지금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갔는데 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과 충돌했는데 갑자기 배로 밀고 닫고 하면서 이제 몸싸움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어이구 저기서 이제 너무 가까이 가서 이제 서 있는 그런 장면까지 또 카메라가 엄청 많이 가가지고 사진이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그 짤이라고 하죠. 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뭐 두 분도 이렇게 말하기 민망하신 것 같은데 민망할 때는 우리 박 변호사님도 먼저. 국민의힘은 성공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은 저 이번 국정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없는 걸로 하자. 혐오감을 만들어 보자. 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 실제로 뭐 김현지 이번에도 김현지 부속실장 부속실장. 출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뭐 국민의 입장에서 그랬던 것 예. 같은데 그거 떠나서 이렇게 회방 놓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인식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법사위도 그렇고요, 과방위도 그렇고요, 다 그랬던 모습들이 계속 연출됐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된 거고 결국 파행으로 되면서 배치기만 주목받았어요. 배치기만 주목받고 과방위에는 뭐만 주목받고 법사위는 뭐만 주목받는 것처럼 그죠. 아무 야. 국정감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배치기예요. 운영위는. 야, 국회 배치기. 운영이 배치기다. 배치기다. 국민의힘 성공했습니다. 야, 그래도 이게 진짜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을 제대로 감시하라고 국정감사하는 건데 배치기만 기억나면 어떡해요 이거. 근데 지금 저 박 변호사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사실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제도의 취지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라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1년 동안의 국정을 국회에게 주어진 이 균형과 견제 그리고 이제 국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발동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난해 10월 이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국정을 돌이켜 봐야 되는 7개월 거예요. 정도. 7개월 가량은. 그럼 새 정부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였던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도 어차피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위원회에서 저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었고 마침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저 이기현 의원도 사과를 하셨잖아요. 제 죄라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 빼겠습니다. 예. 다른 데서도 저렇게 몸싸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필 이기현 의원이 막는 바람에 아하. 배치기가 연출이 됐으니까 그런 거에 사실 이기현 의원 잘못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7대4 아니면 뭐 6대3 3.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비율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도 필요하다고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지금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아픈 부위이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이유로 막은 거고 배치기까지 만들어내가지고 결국 안 한 거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볼 건데 과연 김현지 실장이 이게 안 나오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나왔으면 어떠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예, 저렇게 파행되는 거는 맞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과연 또 이게 안 나온 게 이걸 모든 걸 안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되느냐는 또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양지열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원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더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러려면 우리한테는 가장 갖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 안 나오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거예요. 처음부터 파행을 저는 위해서 그냥. 그건데 그거를 이제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쪽은 국민의힘 아주 되게 지지하는 분들 말고는 저는 대다수 국민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을 지금의 상황에서도 지지하는 분들을 향한 몸짓이에요. 애타는. 그리고 김현지 실장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해서 부르면 가라라고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예, 용산에서 예, 대기하고 있다가. 예. 근데도 불구하고 저걸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막았지만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막상 출석하는 거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예, 출석해가지고 사실관계 따지고 보면 물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유는 네.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없는 얘기라도 만들어낼 거지만 모든 걸 다 김현지로 몰아놨거든요. 누가 보면 김현지가 우리나라 무슨 뭐 총리 뭐 내지는 실세 뭐 이렇게 될 정도예요. 아,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고 싶어. 그리고 이미 그거를 믿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렇게 믿게 만들어놨으니까 예. 이분이 나와서 저 아닌데요가 드러나 버리면 좋을 거 없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도.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오면 또 어쨌든 뭐 요만한 거라도 그냥 또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또 정쟁거리 자체를 아예 최소화시키자는 입장에서 막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게 이런 해프닝까지 이어진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 국정감사 이제 4번 더 남았는데 네. 집권 4년 더 남았기 때문에 이때 국민의힘에서 계속 김현지 할 거란 말이에요. 국회 또 뭐 정기국회나 이때도 계속 또 막 국회 청문회 나와라 또 이렇게.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슷하거나 다수 정당이라면 뭔가 먹힐 건데 예. 소수예요. 본인들만 힘들어요. 저는 그래 봐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아하.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예. 그러니까 그 현실을 알아야 돼요. 현실을 자꾸 모르고 저러는 거잖아요. 아하. 소수 정당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소수 해방을 정당이. 다수 정당이 해방을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럼 다수 정당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안 맞는다. 저는 2년차 때, 3년차 때 국정감사 하게 되면 2년차 때까지는 또 민주당, 3년차 때도 민주당이 아마 그렇죠. 맞을 겁니다. 다수당일 겁니다. 이 민주당이 더 전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노선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는 정당이 해방 놓는 정당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도. 아니 지금 만약에 그래도 저는 없을 것 같지만 네. 또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라면 되게 웃기는 일이 돼요. 왜? 그때는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1년을 넘게 일을 한 상황이에요. 그때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수든 소수든지 간에. 근데 그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김현지만 찾고 있으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1년 동안 뭐 한 거야? 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내지는 그때도 김현지만 찾고 있으면 야 이재명 정부 일 진짜 잘하나 보다. 여전히 찾을 건 김현지밖에 없네. 이렇게 가버려요. 예, 이건 의미 없어요. 이미 저는 끝난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의 약간의 갈등서 명청 갈등 또 언론이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 이른바 정청래 당대표와 이제 대통령실과의 갈등 이제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그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배제됐다. 아이 그 참여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컷오프되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면서 이게 상징적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정청래 대표도 18대요 19대 컷오프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김정희 위원장 시절에. 네, 그래서 뭐 아마 그때 많이 힘들었다고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저는 언론을 좀 주목하거든요. 언론을 주목하고. 제가 계속 하는 말이잖아요. 국민의힘만 계속 나오면 그러니까 민주당 쪽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좀 뭐 드러나야 되니까. 저는 그런 어떤 비율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본인 얘기를 저는 그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 들습니다. 그래요? 이 갈등인가요 이게? 갈등인가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지. 컷오프 되는 거잖아요. 컷오프 늘 일상 있는 것이고. 컷오프는 다 돼요. 자기가 잘못되면 갈등이고. 컷오프 되면 또 컷오프 되는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는데요. 뭐 유동철 지금 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억울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지역구 위원장 컷오프 가지고 중앙정치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얘기된 적이 있었던가요? 그게 그렇군요. 참 생각해 보면 참 정말 찾아낼 거 없나 기자분들도. 그러니까 좀 내년 지방선거 되면 뭔가 공천에 탈락되시는 분은 무조건 다 또 명청 갈등 이걸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뭐 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웃겨가지고 내가 대통령과 친해서 그런 거야. 뭐 아니 뭐 부산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위원장 그 봉천 배제되고 이런 건 수시로 벌어지는 일인데 좀 박병 얘기에 따라 갈등을 뭐 찾다 이런 것까지 이름까지 붙이는 건가?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에 뭐 정청래 지금 당대표와 이재명 지금 대통령 가는 길이 너무나 혼연일체로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쓸걸요? 청와대 이중대냐.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는 뭔가 좀
바람인 거예요. 아 갈등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싸워야 야 지역구 저게 뭐지 이럴 텐겠다. 저 사람이 뭐라 하네. 이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떨어진 사람은 그걸 하죠. 떨어진 사람이 저 떨어질 만 했습니다. 그럴 수 가서 있죠. 아무도 없어요. 떨어진 사람은 다 불만인데 언론이 그것을 포착해서 부각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인데 언론이 봤을 때는 더 부각해가지고 야 이거 명천 갈등 아이가? 저는 그래 봅니다. 아니, 지금 뭐 다른 데서도 국회 뭐 와서 뭐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이 뭐 시위하는 일도 있고 뭐 다른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당이나 사람이 뭐 지금 150명이 넘게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의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본인도 앞장서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고 또 가끔은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듣는 것도 맞아요. 예. 그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네. 거기서 뭐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 그것도 그래 요만한 것도 갈등이죠. 그럼 저희 집안에도 갈등과 분규가 저희 집안에도 끊이질 않아요. 저희 가족에도. 알겠습니다. 한동훈하고 친한하고 친윤 갈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뭔데요 이게? 그러네. 예.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요. 두 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